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그의 삶은 반복적이고 안정적이었지만 가끔은 무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친구로부터 흥미로운 철학적 개념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원 회귀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은 마치 전기가 몸을 스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삶이 정말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영원 회귀의 세계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그의 삶이 아무런 변화 없이 끝없이 반복된다면 그는 과연 지금과 같은 선택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름 끼치는 생각이었지만 점차 그는 그것이 그의 삶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요한은 만약 자신의 삶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는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출근길에 늘 지나쳤던 공원 일벤치에 앉아 아침 햇살을 즐기거나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동네 서점을 들러 새로운 책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요한은 점점 더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되었고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감사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회사에서 실수로 상사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그는 그것조차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이 순간도 다시 오게 될 거라면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더 잘할 수 있겠지. 몇 년이 흐르고 요한은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평소 하고 싶어 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미술학원에 다니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과정은 그의 삶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요한은 완성한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운 선이 되풀이되듯 얽혀 있었고 그 안에서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삶이 반복된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삶이 가치 있는 것이며 다시 오더라도 기꺼이 그 삶을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원 회귀라는 철학적 가르침 덕분에 요한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긍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힘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되돌아올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최대한 누려보자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마을에 밝은 마을이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생활했지만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었다. 바로 이 마을의 운영 원칙이 존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마을에는 매년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날만큼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마을의 규칙과 제도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결정하는 시간이 주어졌다. 이 과정이 흥미로운 이유는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모두 무지의 베일을 쓰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무지의 베일을 쓴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현재 위치와 조건을 잠시 잊고 자신이 어떤 역할이나 직업, 지위를 가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안을 고민하라는 것을 의미했다. 실제로는 특별히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 가면은 각자의 편견이나 개인적 이익을 가린다는 상징적 의미도 있었다. 그의 회의는 무척 특별했다. 사회 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육과 자원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된 사람도, 항상 농사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리고 아직 학생인 젊은이들도 모두 같은 가면을 쓰고 많은 토론을 벌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듯 깊은 공감을 경험했다. 어느 한 주민은 교육,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지금 누군가의 부모일 수도 또는 아직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베일을 벗기 전까지는 누구도 자신의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날지 모르니까 말이죠. 또 다른 주민은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만약 제가 지금 매우 연로한 상황이라면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젊은이라면 아직 이런 문제에 무신경할 수도 있죠. 그러니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무지의 베일 뒤에서 나온 결정은 그 해에도 마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가 그들 모두에게 자랑스러웠다. 누군가는 이 방식이 매년 되풀이되는 것이 왜 지겹지 않냐고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방법이 그들에게 있어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다. 결국 밝은 마을은 공정성과 배려라는 두 기둥 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은 무지의 베일을 통해 매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돌아보았고 이는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었다. 밝은 마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주었고 그저 먼 이상향이 아닌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톰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자신의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중심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 대도시로의 접근이 쉬워지고 경제적인 발전이 예상되었지만 동시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마을 공동체가 분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톰은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 자신도 농작물을 더 쉽게 도시로 실어 나를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의 환경과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톰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고 공동체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샌델의 주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톰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당장 고속도로 건설을 찬성했겠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고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톰은 먼저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톰은 마을 회의에서 각자의 입장을 듣고 샌델의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환경 보존과 공동체의 유대감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마을 회의는 고속도로 응원 및 반대팀으로 나뉘지 않고 공통의 이익을 위한 작업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은 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여 고속도로 인한 자연 파괴를 최소화하고 고속도로 건설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건설 이후에도 마을 의문화를 지키기 위한 정기적인 공동체 행사와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고속도로 건설이 완료되었고 예상했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톰과 마을 주민들은 서로 협력하며 공존의 길을 찾았습니다. 톰은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톰은 샌델의 공동체주의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톰의 경험은 마을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톰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전달하여 사람들 사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벤담이 즐겁게 거닐던 어느 영국의 한 마을의 행복 계산기라는 신비로운 기계가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 기계는 그 마을의 천재발명가 에드윈 박사가 만든 것으로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기계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측정해준다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기한 기계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에드윈 박사는 이를 공개적으로 시연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광장 한복판에 커다란 청동색 기계가 설치되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시계처럼 생긴 다이얼과 작은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었다. 첫 번째로 이 기계를 시험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마을의 치즈 상인이었다. 그는 최근에 치즈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기계 앞에 서서 에드윈 박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자 기계는 잠시 동안 여러 소리와 함께 작동하더니 스크린에 70의 행복지수 하고 표시되었다. 치즈 상인은 기뻐하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고 물었다. 에드윈 박사는 설명했다. 당신의 계획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총체적인 행복의 정도는 70%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균형 있는 행복을 위해 소수에게 많은 행복을 주고 다수에게 적은 고통을 주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학교 선생님이 나섰다. 그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줄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기계에는 80의 행복지수를 출력했다. 에드윈 박사는 덧붙였다. 학생들이 조금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시장은 허름한 선술집에 사는 할머니에 대해 고민했다. 그녀는 혼자 살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기계에 그녀의 상황과 자신이 계획한 지원 방안을 입력했다. 놀랍게도 기계는 최대 700의 행복지수를 반짝였다. 마을 시장은 즉시 할머니를 돕기로 했고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몇 달 후 그 마을은 전국에서 제일 행복한 마을로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서로를 도울 방법을 찾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게 되었다. 행복 계산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배려를 싹트게 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결국 기계가 없어도 서로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법을 익혔고 그들의 삶은 한층 풍요로워졌다.
에드윈 박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벤담이 주장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진정한 실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기계를 여전히 마을 광장에 보존하여 그날의 교훈을 늘 기억하고자 했다. 가끔씩 지나가는 여행자들은 행복 계산기의 전설에 귀를 기울였고 각자의 삶에 어떻게 행복을 더할 수 있을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